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신경 전문대학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MBI 포럼은 이제 학생들의 우리 혁신 사고와 그다음에 통찰력 향상을 목적으로 된 세미나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매월 1회씩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이 첫 포럼입니다. 강의에 앞서 또 우리 대학원 김원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그래도 이상원 교수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대학원에 또 첫 세미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이오혁신경 전문대학원 아마 우리 기술경 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뭐 얘기는 들어봤겠지만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혁신경 전문대학원은 우리 기술경 전문대학원을 이렇게 바이오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설립한 바이오 특화된 그런 전문대학원이고, 기술경 전문대학원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스프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엄브렐라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브라더 인스티튜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하나의 우리 같은 교수님들 다 같고 우리 이제 정 교수님하고 이제 박기영 교수님께서 바이오 특화돼서 오시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수님들이 다 같은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혁신경 전문대학원이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앞으로 계속되는 세미나는 이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좋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바이오 쪽 산업과 또는 이 혁신 분야의 어떤 통찰력과 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상원 교수님 제가 특별히 모셔서 굉장히 첫 시작으로 굉장히 중요한 감사한 시간일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정 교수님께서 많이 또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감사드리고 우리 따뜻한 박수로 이상원 교수님을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만, 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강의해줄 이상원 교수님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상원 교수님은 이제 또 저와 옆방에서 또 한솥밥을 먹으면 정치 연구를 같이 했던 분이고요. 또 약사이면서 이제 정치연구기관에서 정치 연구를 했고, 지금 이제 성대 약대에서 제약 특성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또 바이오 업체의 투자 모델에 대한 진화 얘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고요. 혹시 이제 강의 중에 또 뭐 질문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채팅창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첫 번째 포럼인 줄 모르고 진행되는 포럼인 줄 아는데 첫 번째 연자로 선정되는 뭐 이 정말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요 정명진 교수님하고는 그냥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고, 저는 현재는 이제 약학대학의 베이스를 두면서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제약 산업에 대한 경영이나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시간 배정을 제가 미리 확인을 못 드렸는데요. 이게 시간이 1시까지인 거고, 그 토론 포함 1시까지입니까? 아니면 강의를 1시까지? 뭐 조금 넘어도 되니까 한 50분 정도 하시고요.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10분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사업 모델과 투자 모델의 진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진화의 시작은 벌써 한참 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뭐 신약 개발 사업 모델, 그다음에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모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벌써 발전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들이
개방혁신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신약 개발의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 모델들이 굉장히 조금 다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몸소 느끼고 알고 계셨을 테지만 뭐 이런 모델들이 학술적이나 또는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는 많이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걸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네. 먼저 전략적 제휴, 또 뭐 개방형 혁신이라는 거 뭐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 전략적 제휴라는 말과 개방형 혁신이 또 막 굉장히 섞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개념들을 보면은 제휴라는 거는 뭔가 둘 이상의 기업들, 주체가, 조직이 협력을 하는 것이고, 개방형 혁신은 어떤 혁신 모델이 기업 내부의 모델뿐만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 외부 다양한 협력자들과 의 관계를 통해서 혁신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런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방의 혁신들, 협력을 하고 제휴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은 뭐 여기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다 알다시피 크게 네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죠. 하나는 거래 비용 차원에서 내가 직접 연구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 기업과의 어떤 연구나 생산하는 것들이 좀 더 절약이 되고 전체적인 토탈 비용이 거래 비용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낮은 경우에 기업 간 이제 거래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에 대한 우리가 못 가진 자원들에 대한 것이 협력의 이유가 되죠. 보통 기업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휴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못한 신약 개발 에셋이라든지 여러 임상시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기가 못 가진 자원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목적에서 제휴를 하고 개방혁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이유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혁신 네트워크에 편입이 되고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이점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한다든지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한다는 이유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고 개방혁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때문에 그렇죠. 조직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휴를 통해서 결국에는 상대 파트너의 지식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경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목적의 이제 제휴와 협력들이 우리 개방 혁신 또는 제휴의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매우 많은 뭐 제휴 협력, 개방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혁신의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로즈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에 비해서 협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거나 협력을 통해서 혁신 활동을 했을 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베이스 스타트부터 뭐 400개의 물질과 395개의 물질인데 이제 하늘색은 이른바 클로즈드 이노베이션들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초록색들이 다양한 개방형 혁신, 뭐 라이센싱이라든지 M&A라든지 활동들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들이 이 파란색의 하늘색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누적 성공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셀프 오리지네이트에 대해서 신약 개발한 것, 즉 뭐 독자 개발을 한 것이죠. 독자 개발을 한 품목과 그다음에 라이센스인 한 외부로부터 도입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의 성공 확률들을 추적을 했을 때 임상 1상과 2상에서는 뚜렷하게 라이센스인 한 신약 자산들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임상 3상이나
허가 신설 단계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휴의 성과, 이런 효과가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지 못한 여러 역량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서로가 활용을 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들을 개선된다라는 그런 가설이 우리 보여지는 가설이 이제 보여진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사실은 실렉션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실렉션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협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산들, 협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파이프라인들은 시장에서 이미 선별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들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탐색 기관들을 거쳐서 서로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미래의 잠재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미 라이센싱이 됐다는 것들은 한 단계 필터를 거쳐서 자신의 어떤 상업적 가능성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렉션 이펙트든 아니면은 상대방의 여러 역량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든 크루드하게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협력 활동, 개방 혁신 활동들이 생산성들을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략이라고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속에서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뒤에서 투자 모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모델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벤처기업의 사업 모델들은 일반적인 제약기업들은, 전통적인 제약기업들은 힙코라고 하는 fully integrated 된 pharmaceutical company라고 하는 탐색 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그다음에 생산과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고 모든 것들을 한 기업에서 하는 그런 모델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제약기업들은 초기의 탐색부터 임상과 모든 과정들을 하는 것들로부터 역사적으로 탄생을 해왔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런 디스커버리부터 임상과 판매까지 모두 하기에는 자기가 보유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부분들에만 전문화돼서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리코라고 해서 리서치 인텐시브 또는 로열티 오니 파우스카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형태가 있고요. 즉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 연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바탕으로 라이센싱을 하거나 또는 라이센싱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상당 부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주 다수가 사실은 리코의 형태들로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도라는 스타일이 있죠. 피도는 fully integrated 되어 있는 회사인데 판매나 시장 진입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의약품 승인까지만 활동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일즈 오퍼레이션들은 굳이 가지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제약기업 중에 사례를 본다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세일즈 조직들을 가지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세일즈 조직은 있지만 거의 세일즈 영역들은 하지 않고 의약품 포물지부터 승인까지 활동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많이 좀 진화해온 또 하나의 모형은 이제 NRDO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NRDO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단한 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말의 약자입니다.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이거의 약자로서 NRDO 모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리서치는 안 하고 디벨롭먼트, 개발만 한다. 여기 개발이라는 거는 임상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제약산업에서 신약 개발에서 개발이라고 한다면 주로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임상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즉 이 회사는 임상 단계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하이리스크 스테이지를 바로 지난 후보 물질들, 프로젝트들을 픽업해서 그것들을 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시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들은 주로 임상 1상 정도에서부터 시판되는 데까지, 그리고 시판도 뭐 직접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1상이나 2상에서 들어와서 임상 개발을 해서 제품의 여러 가지 임상적인 자료나 제품의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들을 높여놓은 후에 또다시 라지 파마한테 대형 제약기업에 아웃라이센싱 하는 것을 이제 밸류체인의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은 라이센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프론트나 또는 뭐 그 이후 나오는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 혹은 라이센싱을 기술 라이센싱뿐만 아니라 코프로모션, 공동 판매하는 라이센싱 계약을 해서 다이렉트 세일즈를 가지기도 일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RD 회사들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하는데 점점 회사가 성장을 해가면서 커머셜한 영역들도 확장을 해나가는 회사들도 보통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RDO 기업의 구조는 인라이센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직접 후물질 탐색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이라든지 창업 기업들의 테크놀로지를 탐색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이 NRDO 기업은 페이즈 1부터 판매까지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는 페이즈 2하고 3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2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페이즈 2 단계에서 초기 임상적인 효과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페이즈 2, 3 단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 단계에서 굉장히 신약 개발에 일반적인 성공 확률들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만 넘어가면은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NRD 기업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페이즈 2하고 3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라지 파마하고 제휴하거나 파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테라피틱 인디케이션은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임상 개발 단계에서는 모든 임상을 다 잘할 수 있는 NRD 기업이 존재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온콜로지를 잘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카디악을 잘하는 회사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와 또는 특정 디스트리뷰션 채널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집중을 하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작은 인디케이션들, 아주 뭐 희귀질환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NRDO 기업들은 특히 이제 인라이센싱하거나 딜 메이킹하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 인더스트리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상 개발에 대한 여러 전문성들, 뭐 이런 부분이나 또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구성원들은 전에 CEO나 그런 경영진을 맡아봤던 분들이 모여서 NRDO 기업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싱 측면에서 이런 NRDO 기업은 다양한 자산들을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C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느끼게 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수익들을 창출하거나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VC 기업들이 좀 더 선호하는 기업들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RDO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들, 트랜지션, 테라피틱스, 카덴스, 인비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근데 NRDO 기업들은 이제 우리 관찰해 보면은
초기에는 시작을 NRDO 기업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업의 어떤 사업 내역들이 확장되는 형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커머셜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연구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해서 회사 영역이 그대로 NRDO 기업으로 남아 있지만은 않게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NRDO 기업을 표방한 기업들이 여럿이 나왔고 또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되고 투자도 받고 하는 과정들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RDO 기업들이 또 배아역 기업들의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추얼 파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NRDO랑 비슷은 하지만 이 버추얼 파마는 좀 더 어떤 후보 물질에 대한 탐색이나 연구들을 포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리서치 그룹이고 뉴 드럭 캔디데이트, 뭐 전임상 단계나 임상 초기 임상 정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퍼실리티나 임상 개발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다 외부에 익스터널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파마스티컬 컴퍼니는 NRDO 기업이 주로 임상 개발에 집중을 한다면 여기는 후보 물질과 초기 임상을 통해서 이 물질을 NRDO 기업한테 뭐 판매할 수도 있고 혹은 대형 제약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버추얼 파마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로열티 파이낸싱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연 이것이 바이오텍 기업인가라고 이제 볼 만큼 순수 바이오텍 리서치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연구개발이라는 것들은 기업 내부 활동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파이낸싱 기업들, 금융기업처럼 보이지만 또 엄연히 매출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들로 뭐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또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파이낸싱 기업은 다수의 신약 프로젝트를 자산화해서 이것들을 이른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거를 메가펀드라고 미국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가펀드를 구성을 해서 개발 신약 프로젝트를 SPC로 자산화해서 투자를 받고 이익을 실현시킨다. 이제 이런 개념들로 했었던 건데요. 이제 이런 개념들과 맞닿아 있는 회사가 이제 로열티 파마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구조들을 보면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모니타이제이션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로열티 파마라는 회사는 오리지널 페이턴트 오너들을 탐색을 해서 이런 페이턴트 오너들한테 IP의 권리들을 받아오면서 먼저 업프론트를 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라이센시한테 로열티 스트림들을 계속적으로 받는 미래의 로열티 현금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받는 계약들을 합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라이센싱 딜에서도 이 로열티 파마가 개입해서 업프론트를 먼저 주고 미래에 받을 로열티 현금 흐름을 나중에 받는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딜들에 개입을 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들을 굉장히 다수를 이제 구축을 하는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금의 모집들은 뭐 주식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주로는 사채를 통해서 여러 자금들을 투자자금들을 형성을 하고요. 그 투자자금들에 대해서 사채에 대해서 지속적인 배당들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들을 이 투자자들한테 주는 그런 모델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로열티 파마인데요. 아마 한 3년 전쯤에 미국의 나스닥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존에 다른 회사들 간에 존재하는 로열티 스트림, 로열티 캐시 플로우죠. 그거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을 통해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 주체와 또는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R&D를 지원해주고 상품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나중에 로열티의 몇 퍼센트를 보상을 받겠다는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또는 바이오 기업 간의 M&A 결과로 나오는 여러 로열티 자산들을 취득을 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로열티 자산들을 모아서 회사의 자산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서린 캔서 센터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암센터가 암젠하고 뉴포젠에 대해서 라이센싱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요. 이제 대학 캔서 센터는 좀 더 많은 현금들을 좀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로열티 파마가 접근에 들어간 것이죠. 업프론트를 좀 미리 주는 대신에 나중에 암젠한테 주는 그 현금, 암젠으로부터 받는 현금 흐름의 일부를 이제 나누어서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로열티 파마가 계약을 해서 굉장히 긴 기간의 현금 흐름들을 확보하는 성과들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착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로열티 파마는 이런 다양한 계약들에 끼어들어감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여러 현금 흐름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자금들을 모아서 다양한 여러 그 기술 자산들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미래 현금 흐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가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기업의 모양이라기보다는 투자회사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업개발이라는 비즈니스 에어리어를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의 회사의 형태로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파마는 뭐 여러 아까 말씀드린 뉴포젠에 대해서 메모리얼 슬론 캐서린 캔서 센터하고도 계약을 맺은 게 있고 뭐 등등 여러 대학들이나 연구소들하고 맺어서 현재 로열티들을 확보하는 그런 계약들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업프론트를 먼저 주는 형식으로 미래 로열티 수익들을 확보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고요. 또 회사하고는 같이 이제 뭐 임상 비용들을 투자하거나 또는 미래 로열티 자산들을 또 사오는 그런 형태들의 협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의 형태들, 좀 더 이제 다양한 어떤 파이낸싱이 결합되고 또 협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와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낸싱 모델들도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고전적인 벤처 캐피탈 모델들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나중에 이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정말 위험성이 높은 영역들을 투자하는 금융자본을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여러 투자 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고 대신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들이 벤처 캐피탈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LP라고 할 수 있는 출자자들을 모아서 초청을 해서 펀드를 만들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펀드를 만든 다음에
다양한 여러 기술 자산들, 여러 바이오 창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다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X 단계에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M&A를 해서 지분을 회수하거나 혹은 IPO를 통해서 지분 판매를 통해서 어떤 그런 막대한 어떤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차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해서 다시 이제 출자자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그런 펀드를 운영했던 운용사가 이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뭐 경영과 기술 지도들을 뭐 모니터링하면서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제한적인 부분들, 뭐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뭐 미팅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언을 주는 정도로서의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지원의 기능들을 굉장히 달리하는 그런 투자 모델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모델들을 보면은 벤처 펀드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이라는 건 있지만 그 지원 기능은 여러 조언이라든지 권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직접 어떤 기업 활동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여러 PEF라든지 사모펀드에 비해서는 당연히 여러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기능, 기능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권고 수준들과 이런 도움에 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벤처 펀드에서 서포트 기능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킨 그런 형태가 벤처 스튜디오라는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 많은 서포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투자 기능보다는 서포트 기능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투자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들은 있지만 그런 기능보다는 여러 기업들을 육성시키는 서포트 기능들이 강한 게 엑셀러레이터 모델이고 이 두 개 모두 다 약하게 있는 것들이 아주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거의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전통적인 VC와는 달리 교육과 육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도 지분을 받고 그 지분에 대한 차익을 실현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지만 주로는 이제 교육과 육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게 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기술을 정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한 단계 한 단계로 입학과 졸업을 시키는 그런 형태들, 이른바 사이클릭한 어떤 주기적인 관리들을 통해서 또 컴피티브 공모에 의해서 어떤 기업들을 선발하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 스튜디오 모델들은 이른바 벤처 스튜디오 모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컴퍼니 빌더 모델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직접 회사를 직접 만들고 도와주는 그런 VC다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말로는 기획 창업을 한다 또는 뭐 이런 식의 용어로 설명을 한답니다. 벤처 캐피탈이 창업자들을 선발하고 실질적인 창업에 필요한 여러 리소스나 자원들을 사실상 거의 대행을 하면서 투자자이면서 창업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모델들이 컴퍼니 빌더 또는 벤처 스튜디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스튜디오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에도 참여하고 팀들을 만들어주고 창업자와 여러 경영을 할 팀들을 만들어주고 캐피탈을 자본을 찾는 부분들도 같이 관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코파운더로서 직접 액팅을 합니다. 전통적인 VC는 경영자로서 직접 참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에 벤처 스튜디오는 코파운더로서 참여를 하고 이런 팀들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컴퍼니 빌더, 벤처 스튜디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스튜디오의 장점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가지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자나 교수들이 사실 회사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VC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프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벤처 스튜디오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의 이런 모델들의 인적인 규모나 또 파이낸셜한 규모들을 보면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바이오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산업 분야들을 포괄을 한 건데요. 파이낸셜 한 부분에 보면 VC가 당연히 규모는 가장 크게 운영이 되고 있고 VC들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투자 규모가 큰 VC라 하더라도 인적인 규모로는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 VC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VC고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파이낸셜 캐피탈의 규모들은 작지만 휴먼 캐피탈들, 그걸 지원하는 여러 전문 인력들에 대한 규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스튜디오, 벤처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들은 양쪽 다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설명은 안 했지만 엔젤 인베스터는 뭐 양쪽 다 좀 작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엔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어느 정도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벤처 캐피탈이라면은 지금은 벤처 캐피탈의 주인이 또는 벤처 캐피탈의 운영 자체가 기존 모기업이 존재하는 기존 모기업은 벤처 캐피탈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corporate 벤처 캐피탈,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인디펜던트한 벤처 캐피탈은 물론 파이낸셜한 퍼포즈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여러 기관 투자들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하는 형태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아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전통적인 VC 모델인데요. CVC는 재무적 이익들도 추구하지만 스트래티직 퍼포먼스가 강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약기업이 여러 다양한 제약 분야의 신사업들 확장이라든지 기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것들이 이런 CVC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VC는 주로 대기업들의 투자 주체가 되고 투자는 단독 투자를 선호합니다. 다른 투자자들하고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 자금들을 대는 형태들을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VC 펀드는 이런 코퍼레이트의 자회사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코퍼레이트의 자회사 또는 뭐 하나의 부서로도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형성이 돼서 투자의 형태는 일반 VC와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포잘들이라든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미팅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구도들을 이제 유사하게 운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CVC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한 오브젝티브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스트래티직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목적들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 트렌드들을 모니터링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빨리 인수, 어퀴지션하는 것들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CVC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단일 기업 조직으로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CVC라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다양한 투자를 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제안들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IR 기회들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투자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러닝 목적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업들을 하면서 경직된 사업 구조들이라든지 변화들을 하기 어려운 것들, 신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CVC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술적인 장악력들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CVC는 전략적 투자나 재무적 투자들의 강도들, 또 모기업과의 관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들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실 혼합되어 있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업 내부의 부서로 될 때도 있고 또는 VC 펀드들을 별도로 자회사 형태로 창립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그리고 100% 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 펀드를 만드는 형태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기업들도 보면은 어떤 그런 투자 회사들을 자회사나 계열 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부서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태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제약기업 CVC들은 뭐 일찍이 여러 다양한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다수의 CVC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파이자 같은 경우에 파이자 벤처 인베스트먼트, 파이자 벤처 캐피탈, 또 노바티스는 노바티스 벤처스, 노바티스 바이오 벤처 펀드 등등 해서 굉장히 다수의 이런 형태들의 제약기업의 CVC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개 회사들을 보면은 CVC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거의 없을 만큼 이런 자회사나 별도의 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내부 조직 형태로는 뭐 여기 테마나 이런 데도 보면은 독립적인 회사 형태는 없지만 대부분 내부 조직 형태에서는 CVC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나 유닛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CVC의 긍정적인 효과와 또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CVC를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업적 그 가능성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고 또 모기업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임상 개발이라든지 여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어서 CVC를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실증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연구들을 그렇고 우리가 앞서 뭐 당연히 생각하기에도 이런 앞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C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라든지 리소스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진다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CVC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모기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심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기술 동향을 파악하게 되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시장에 대한 반응들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업의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경영자문 시장 확대 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모기업은 신사업 창출, 기존 사업 확장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부정적 효과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CVC 투자는 혁신 성과와 영유자의 관계들, 적정 순위 이상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혁신 활동들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CVC를 투자받은 회사는 다른 어떤 협력의 기회를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기업이 파이자 CVC로부터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다른 여러 독립적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제한이 될 수 있는 계약을 CVC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투자자들한테 기회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한 제한 효과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모델을 본다면은 사업 모델은 신약 개발의 여러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자금을 모아서 임상 개발을 하고, 더 추가적인 자금을 모아서 더 임상 단계를 더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바이오텍 기업의 사업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투자 모델에서도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처럼 정말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포텐셜이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분산 투자하고, 이후에 이것이 M&A라든지 IPO를 통해서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모델이었는데요. 이런 모델이 최근에 있어서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모델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순수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NRDO라는 영역만 강화해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직접 개발 활동도 하지 않고 로열티 자산만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수익들을 창출하는 로열티 파마라는 모델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투자 쪽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통적인 VC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목적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CVC라는 모델들도 있고, 혹은 어떤 파이낸셜한 측면이 강하기보다는 여러 보육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 혹은 직접 창업자들을 도와서 창업을 같이 하는 VC이면서 창업을 같이 하는 벤처 스튜디오 또는 컴퍼니 빌더 이런 모델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국내에서도 다들 비슷한 모델들이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쪽 모델들이 점점 확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토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직접 질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줘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약간 좀 준비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투자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잘 들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얄티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상장됐고, 이제 매출도 한 2조 원 가까이 되고, 또 이익도 거의 한
뭐 7, 8천억 이렇게 굉장히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를 갖고 하는 모델이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업체들도 그런 업체를 활용하거나 1번, 두 번째는 또 그런 로열티 같은 그런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제품들을 그쪽 로열티 파마가 같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직접 제약사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품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서로 그냥 로열티 파마에 운영하면서 갈까 하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좀 활용하거나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로열티 파마의 창업자들은 신약 개발하던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다 투자은행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은 기술 자산들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 자산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그 캐시플로우의 규모들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판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캐시플로우를 대상으로 현재 얼마 업프론트를 먼저 주겠다라는 계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 계속 적자만 나고 협상이 안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로열티 파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수의 여러 자산들을 협상을 이끌었고 그 협상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로열티 파마의 계약들이 다수가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모델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 많은 전문 인력들이 국내에 축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공시키기에는 역량 측면에서도 충분히 안 쌓인 부분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로열티 자산들의 거래는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만으로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자산들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점점 여러 가지 최근에도 뭐 여러 라이센싱이나 딜의 규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문 인력들이 쌓인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파이낸스 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바이오 쪽에 들어오시고 바이오 분야에 있는 분들이 파이낸싱에 대한 툴이나 이런 전문 지식들을 굉장히 고도로 많이 학습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런 사업들도 뭐 이제 활성화될 거고 또 이런 사업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의 니즈가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들에서 거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네, 직접 연구 활동들은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활동들은 하지는 않고요. 뭐 일부 임상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에 투자를 해서 같이 관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직접 책임져서 하는 형태들은 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무엇보다 저기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정리가 된 강의여서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벤처 스튜디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벤처 스튜디오의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봤었을 때 들은 의문이, 저렇게 되면은 일반 창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벤처 캐피탈이 주도적으로 인발브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엑시스를 할까요?
뭐 나중에는 경계가 사실은 거의 없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했을 때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한 개가 아니라 뭐 다수의 이제 기업들을 기획 창업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하나가 성공을 하면은 사실상은 이제 벤처 스튜디오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변모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컴퍼니 빌더가 미국에 최근에 많이 유명했던 로이반트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비슷한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기획 창업을 하고 또 그 창업한 비용으로 또 자회사를 또 창업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창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VC로 시작했지만 이제 VC 색깔들은 점점 창업을 많이 할수록 사라지는 형태로 가고 계속 컴퍼니 빌더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24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 네? 투자 유형에 따른 효과. 아, 네네네네. 네, 이게 드라이빙과 이네이블 투자는 좀 긍정적이지만 이머징과 패시브한 것들은 그렇게 성과들을 내지는 못했다, 이런 식의 실증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바이오 쪽에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CVC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략적 투자들이 또 중심이 되는 그걸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략적 투자의 목적들을 잘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 모델일 때 성과들이 있고, 하지만 CVC이면서 굉장히 재무적 목적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가 좀 나쁘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실증 연구 결과를 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CVC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이해충돌이라기보다는 목표 간의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표들도 있으면서 또 재무적인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의사결정들이 일관되지 않을 사실은 위험성들은 상존을 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CVC가 좀 더 모기업의 어떤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들에 집중을 할수록 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의 실증 분석 결과가 하나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딱 시간이 1시 되니까 좀 또 네. 근무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쉽지만 일단 뭐 이런 정도로 끝내고요. 오늘 이 교수님한테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럼은 4월 14일 날 메리 사피언스 강상구 대표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정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